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중앙정부가 역대급 긴축 예산을 편성했죠. 이게 나비 효과가 돼서 지방정부의 예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본 예산보다 987억 원, 6.3% 감소한 1조 4,600억 원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수입 감소가 1,000억 원에 이를 걸로 예상되면서 불가피하게 긴축 예산을 편성한 거죠. 광양시는 더 많이 줄였습니다. 8% 954억 원이 줄어든 1조 979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역시나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628억 원이 줄면서 세입도 줄게 됐습니다. 순천시는 내년도 예산안이 늘었습니다. 1조 4,200억 원, 올해보다 2.3% 정도 늘렸는데 지방교부금은 줄였습니다만 노인 일자리와 기초연금 등 국비와 도비 지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끝도 없이 올라가는 물가에 추운 겨울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텐데 내년 예산까지 틀어막혀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 지방의회의 현명한 예산 심의가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자, 지난해 광양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가 분양률 저조로 입주자 모집을 포기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특정 아파트가 자녀 세대 할인 분양을 시도하면서 입주민들과 갈등을 또 빚기도 했었습니다. 먼저 입주한 분들과 지속적으로 이 내용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광양시 아파트 과잉 공급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 광양시가 아파트 과잉 공급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진행자님 말씀대로 지난해 말에는 한 아파트가 저조한 분양을 이유로 입주자 모집을 취소한 데 이어 올해 입주를 시작한 특정 건설사가 자녀 세대를 할인 분양하면서 먼저 입주한 입주민들과 갈등을 벌여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광양시 관내 한 아파트는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자 결국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까지 했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최근 들어 광양시의 아파트가 너무 많이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공급 예정인 아파트가 아직도 한참이나 남아있다는 점에서 광양 지역 아파트 과잉 공급 문제가 지역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양시는 이 광양제철소가 건설되던 시점인 지난 1980년 아파트가 건립되기 시작했고 2010년 이후 이 아파트 공급이 급증하면서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가 등장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3년 광양시와 이 동광양시 그러니까 시군 통합 이전 합친 인구가 12만 6천 명이었는데 2023년 현재 광양시 인구가 15만 2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30년 동안 겨우 인구가 2만 6천 명 증가하는 동안 아파트는 무려 4만 5천 세대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배가 좀 안 되는 늘어난 인구에 비해서 아파트는 두 배가 조금 안 되게 더 많이 늘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30년간 인구 2만 6천 명, 아파트 4만 5천 세대, 가족 구성원이 모여 사는 세대 수도 아니고 한 사람당 이 아파트 1.7채가 공급이 됐다는 건데 부동산 투자를 위한 아파트 과잉 공급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네, 저도 광양시의 인구 증가 추세와 아파트의 공급 현황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이 잘못된 데이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광양 지역의 수요와 공급 법칙을 무시한 아파트의 공급이 지금의 여러 사회 문제를 촉발시키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광양 지역의 아파트 과잉 공급 상황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광양 지역에 추가로 공급될 아파트가 많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광양시 관내에 현재 시공 중인 10개 단지 7,493세대가 2025년까지 준공될 예정인데 당장 해당 아파트의 상당수가 벌써부터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참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지역에 추가로 아파트 건설 사업이 예정돼 있어서 공급이 더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도 광양시의 아파트 과잉 공급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광양시에는 지금 현재 14곳 9,103세대의 아파트 건설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광양의 목성지구와 용광지구, 황금지구, 중마동 등 지역 곳곳에 사업 승인이 검토되고 있거나 교통건축경관 심의, 또 심의 추진 등 착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단지가 10곳에 7,400세대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아직 착공을 시작하지 않은 민간 택지개발 부지의 14,000세대와 공영개발 택지의 5,000세대의 공동주택도 추가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현재 5만 5천 세대에 4만여 세대가 추가로 지어진다는 기산인데 현재 계획대로 아파트가 광양시에 계속 공급되면 광양시 공동주택은 10년 후쯤에 약 9만 세대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광양시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된다거나 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세대당 2명으로 추산해도 이 광양의 농촌이나 도심 지역 모든 일반 주택 거주민들이 집을 다 비우고 아파트에 입주해도 그래도 지역에 아파트가 남아돌게 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양 지역 아파트 과잉 공급 문제를 짚어봤는데요. 문제는 전남 동부권 지역 다른 지자체들의 아파트 공급 상황도 이 같이 데이터를 대입해보면 광양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사업을 신청하면 이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이 아파트 건설 인허가를 계속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누구인가의 손에서 터지게 될 폭탄이 지금 돌려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시 당국과 정치권의 해법 모색이 절실해 보이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경찰청이 어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폭력배 등 29명을 입건하고 인터폴을 통해서 적색 수배 조치를 내렸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8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범죄단체를 수사했고 해당 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폭력배 등 총 29명 중에 20명을 검거했고 3명 구속에 아직 입고가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공범 6명에 대해 적색 수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어제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피의자들이 도박자금 약 1,136억 원을 미술품 경매 사이트를 통해 미술품을 구매하는 비용과 또 특대로 물품을 기용하는 대금으로 가장해 도박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가상 계좌가 4,000개, 입금받은 돈을 세탁하기 위한 별도의 이른바 대포 계좌가 1,055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범죄 조직원들은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SNS 광고 등을 통해 조직에서 일할 사람들을 모집했는데요. 이 모집된 사람들은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모두 가명을 사용하도록 했고 여권과 휴대전화기를 반납하고 대포폰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특히 광주 지역 여러 곳에 인터넷 컴퓨터를 설치한 후에 인터넷 뱅킹을 통해 도박 자금을 세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검거된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려 10명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 수사에 대응했다고 하는데 이몽 외국 범죄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2명은 먼저 검거된 상태로 경찰에 범행을 자백한 또 다른 공범을 찾아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조직의 윗손으로 만들어 책임을 지우겠다고 협박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해당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은 검거된 총판 피의자들을 위해 검거된 당시 당사자도 모르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기도 했고 해당 사건 변호에만 무려 10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조직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한 수사 결과 현재까지 도박 계좌에서 확인되고 있는 도박 행위자가 무려 10,000명에 이르고 있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이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층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행위자에 대해 입건 여부나 또 도박에 사용된 자금에 대한 몰수 추징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2대는 이 범행 장소가 국내가 아닌 해외이고 또 공범들이 모두 가명이나 대포폰을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서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1,000개가 넘는 이 금융계좌, 세탁계좌를 추적해 범행과의 연관성을 밝혀내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외에서 일하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이 광고를 통해 이 유혹 광고의 경우 해외 경험이 없는 젊은 청년들이 쉽게 현혹될 수 있다며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할 경우 이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높은 형을 받을 수 있다며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이변이 목소리가 좀 안 좋았는데 저도 지금 또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감기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 목소리는 좀 나아지신 것 같긴 한데요. 아, 네, 많이 좋아졌어요. 예. 네, 네. 근데 이쪽으로 이거 옮겨온 거군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옮긴 것 같은데 좀 뒤늦게 제가 그러는 뭐 바람에. 이제 누가 옮겼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워낙 유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건강 잘 주변에 챙기시길 감기 바라요. 걸리시거나 뭐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예, 어.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난주부터 목이 좀 간질간질하더니 네. 약을 먹고 있는데 좀 감기가 요즘에 날씨가 워낙에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좀 크다 보니까는 대비를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화제의 판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판결 주목해 보셨습니까? 이제 음주가 의심된다라는 이제 이 운전자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좀 체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이게 위법했다 해가지고 1심, 2심 다 무죄가 나온 사건이 있어서 한번 이 판결 한번 좀 가져와 봤어요. 이 사건은 이제 2021년 12월로 거슬러 가는데요. 당시에 이제는 누군가가 이제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된 거예요. 이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이제 음주를 한 의심이 되는 운전자가 이미 귀가를 한 상태였던 거예요. 집에 이미 갔군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뭐 경찰이 자기 신분을 밝히고 뭐 음주운전 뭐 어떤 제보가 와서 뭐 측정을 하러 왔다고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경찰관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왜냐면 이제 자동차에 다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기가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제가 주차된 차를 좀 박았네요. 좀 잠깐 나와 보셔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상황극을 만들어 버린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나왔죠. 자기 차 상태를 살펴보고 나왔는데 얼굴도 좀 붉고 술 냄새까지 나니까 이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한 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이 A 씨라는 사람이 내가 운전 안 했다. 내 후배가 운전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후배의 연락처를 알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건 개인 정보다. 알려줄 수 없다. 이랬더니 이제 음주 측정 거부, 불응을 했다라는 걸로 체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1심에서는 또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1심에서는 어디에 조금 주목을 했냐면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사고를 위장해가지고 A씨를 불러낸 것 자체가 부당하다. 문제가 있다. 네, 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거는 음주 측정 불응이라고 보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게 결론은 같아요. 같이 무죄인데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체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 신분을 감추고 A 씨를 불러낸 것이 적법하다고 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후속 절차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어떠한 사람을 끌고 가거나 아니면은 뭐 같이 갑시다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해서 같이 간다든지 예. 뭐 이런 경우라고 그러니까 강제로 끌고 가는 경우는 체포해서 연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같이 갑시다 해서 네 하고 같이 가는 건 임의동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체포를 하려면 체포하는 이유라든지 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묵비권이라든지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예. 아니면 임의동행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원치 않으면 안 갈 수도 있다 당신 지금 그리고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장소 이탈해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한 체포 상황에서 있었던 음주 측정 거부 역시 당연히 불법한 거니까 그런 불법한 것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무죄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판결이 난 건데 사실
실무상 이런 문제들이 이런 일들이 잘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저도 유사한 사건을 해서 실제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현지 경찰관들 분들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그 장소에서 어떤 이탈하는 과정이라든지 어떤 사람과 같이 이동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체포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권리들을 적법하게 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예요. 그런 미란다의 것들이 원칙이라고 하는 그렇죠. 예. 그런 절차적인 것들이 굉장히 잘 지켜져야만 그에 따른 음식 측정 요구 역시 적법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운전해서 집에 가서 들어가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라는 말씀을 절대 드린 것이 안 되죠. 아닙니다. 예, 절대 안 되죠. 네.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것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야기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도 스토킹 범죄 피해자라고 밝히면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이 내년부터 가동이 된다는 거고요. 법원도 불법 추심 과정에서 이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갈수록 스토킹이 증가하면서 처벌이 강화되고 보호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 듣죠. 아유, 얘가 또 전화를 했네. 이 자식 전화하는 통에 내가 일도 못하고 아주. 여보세요? 왜 또?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동생이 전화를 했으면 말이야 빨리빨리 받아야지. 도대체 뭐 바쁜 일 있다고 그렇게 늦게 받냐고. 아니, 일하다가 전화를 늦게 받을 수도 있지. 아니, 그리고 밤낮 없이 새벽에도 전화하는 게 누군데 이래. 이래서 사람이 살겠어? 일도 못하지, 잠도 못 자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땅 그거 나눠보려고 왜 그걸 안 나누겠다는 거야? 아니, 그 재산까지 없애려고 그래? 네가 날린 아버지 재산이 그동안 얼만데. 안 돼, 그건. 아버지 제사 지내고 아버지 빚도 갚아야 하고. 그거 나눠버리면 그 많은 빚 누가 갚을 건데? 네가 갚을 거야? 또 그 소리 하네. 내 인생에 보탬이 안 되는구만. 내가 찾아가면 알지 내 성질. 눈하고 뭐고 확 그냥 조용히 살려면 인감 떼나 내일 찾아갈라니까. 아휴, 어려서부터 사고만 치는 놈 거둬줬더니 이제 와서 뭐? 어쩌고 어째? 아버지 재산이라고 꼴랑 코딱지만한 땅 그거 하나 있는데 그거 나누자고 찾아오고 전화질해. 너부터 제발 좀 조용히 살아라.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놈이야. 계속 찾아갈라니까 인감 떼나. 여기까지 가족 간의 스토킹은 과연 성립하는가 먼저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광고 듣고 와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스토킹인지 이것부터 좀 짚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전에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는 계실 텐데요. 그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란 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스토킹 범죄라는 것은 어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요건도 있어야 되겠고 상대방 의사에 반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어야겠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된다라는 요건도 다 만족이 돼야겠죠. 그런 요건들은 기본적인 요건들은 다 아신다고 하는 가정하에 스토킹 행위가 그럼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그리고 주거나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다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직접 또는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나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그러니까 원치 않는데 물건을 자꾸 두는 그런 행위들도 스토킹에 해당하고, 그럼 원래 주거에 놓여있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그런 것도 다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 이외에도 우편이라든지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이런 것들을 도달하게 하는 건 역시 모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 이런 것들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졌을 때를 스토킹 범죄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뭐 SNS 사진이나 뭐 문자 전송해가지고 하는 거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을 많이들 사용하시니까 그럼 이것도 의사에 반하면 스토킹 범죄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맞아요. 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원래는 스토킹이 경범죄 정도로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토킹이 단순한 어떤 스토킹 정도로 수준이 아니라 이게 뭐 살인까지도 이어지다 보니까 이거 너무 약하다 처벌이 이래서 2021년 10월 2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너무 좀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어서 좀 개정을 좀 거듭하다가 이제 온라인 스토킹 유형도 완전히 그 조항에 추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 방금 말씀하신 뭐 아까 말한 거 우편이나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SNS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물건이나 아니면 그냥 뭐 글 아니면 한 글자라도 막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 있잖아요. 뭐 이제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직접 찾아가는 행위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상대방이나 그 상대방의 가족 등에게 접근하는 행위도 다 처벌 대상으로 이제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안다. 그러니까 이걸 알리기 위해서 위치 정보 같은 거 이것도 계속 공유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포함입니다. 포함이에요. 이것도 뭐냐면 개인 정보, 개인의 위치 정보 또는 이거를 편집하거나 합성하거나 아니면 이걸 아예 가공해가지고 이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도 명백하게 스토킹이다라고 이번에 이제 추가를 했기 때문에 뭐 누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정보를 계속 제3자랑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스토킹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20대 남자분인데 헤어진 전 여친에게 계속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으라고 협박하다가 이제 벌금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스토킹 범죄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범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 막 헛웃음이 나올 만한 이야기들도 있고 과연 이게 또 법률로서 처벌 가능한 영역이냐 하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도 있는데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판결 중에 하나를 보면은 그 전화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 헤어진 여자친구가. 근데 전화 부재중 전화를 막 50번, 막 60번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논쟁이 됐었는데 예. 어쨌든 그렇게 계속적으로 전화가 울리는 거 아니에요. 울린다든지 아니면 무음으로 해놔서도 화면에 뜬다든지 아니면 심리적, 정서적으로 압박이 되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본 판결도 있었고 발신번호 표시 제한은 안 걸릴까요? 그것도 아. 걸려요. 그것도 걸립니다. 실제로 처벌되고요. 지금 방금 이 언급하셨던 그 사건은 이제 스토킹 처벌법 위반하고 주거 침입도 했었어요. 근데 주거 침입 미수에 그쳤는데 저는 좀 처벌 약한 건데 벌금 400만 원 나왔는데 주거 자, 침입을 해서 400만 원 나왔다고요? 그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 침입 미수로 벌금 합쳐서? 네 400만이 나왔는데 어떤 식이냐면 헤어진 연인에게 1원씩 뭐 10원씩 송금을 하면서 글자를 보낼 수 있잖아요. 받는 사람에게 맞아요, 보낼 수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지속적으로 보낸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데도 네. 불구하고 되돌리고 싶어를 한 번에 보낸 게 아니라 시간을 일한 사람 시간을? 이름으로 1원을 입금하고 하하. 예를 들어서 되돌리고로 또 한 10원을 입금하고 뭐 매일 기도해 뭐 명품백 사주고 뭐 싶었는데 뭐 이런 거를 계속 뭐 1원 보내면서 2원 보내면서 이거 계속 남기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네요 네. 정말.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경한 처분을 받았다는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내용이 보면은 뭐 이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를 했죠. 예. 근데 그 문자 메시지를 받자 그 해에 10월부터 이제 계좌로 1원, 10원 등 소액을 106회에 걸쳐 입금하면서 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멘트들 시간을 되돌리게 뭐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보냈고 또 과거에 알고 있던 그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그 주거에도 침입하려고 했고요. 다행히 천만다행으로 이제는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꿔놨고 창문 같은 것도 잠궈놔서 뭐 미수에 그치기는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재질이 나빴죠. 근데 비밀번호 이제 안 바뀌었으면 집에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들어갔다라고 그렇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법원도 판결 이후에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거다. 다만 뭐 피고인이 어떤 동종의 전과가 없고 뭐 이제 그런 걸 좀 참작을 해가지고 자백하고 있고 해서 그리고 좀 뭐 20대라고 하는 거 보면 좀 젊고 앞으로 좀 약간 그래도 교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걸 봐서 그냥 벌금 400만 원 그치기는 했는데 뭐 이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사건들에도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하면 내가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거 다 특정돼요. 그럼 잡아냅니까 그러면은? 네. 당연히 잡아낼 수 있죠. 당연히 잡아낼 수 있고. 신고하면 다 잡아낼 수 있어요. 방금 소개드린 그 판결 같은 경우에도 벌금 400만 원으로 끝난 게 너무 형량이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스토킹 범죄로 이제 신고를 하면 잠정 조치 같은 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경찰서에. 네. 그러면 이 잠정 조치를 받으면 이제 스토킹을 중단해야 된다는 경고를 받게 된 거와 동시에 피해자
피해자와 그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 금지,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연락 금지 이런 잠정적인 조치를 당하게 되는데 사실 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판결 그 사안에서는 이 잠정 조치도 2번이나 어겼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죄질이 너무 안 좋은데 비해서 형량이 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자꾸 쏟아지고 있는 거죠. 네. 앞에서 이제 주제 소개해드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도 잠깐 드렸습니다만 본인도 이제 스토킹 범죄 피해자다라고 이제 밝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내년부터 여러 가지 이제 가동이 되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난 이제 올해죠. 올해 6월 21일에 이제 발표가 되고 지금 올해 7월 달부터 시행되는 것들은 좀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예전에는 스토킹이 뭐였냐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제는 뭐 처벌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가해자들이 그 합의를 해달라고 취하해 달라고 자꾸 또 다시 2차 마치 이렇게 보복 범죄가 계속 우려가 되니까 이 반의사 불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 삭제해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실제로 이제 그게 삭제가 됐습니다. 예. 7월부터 삭제가 됐고 그게 사실 엄청난 비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반의사불벌죄라고 만들어 놔버리니까 이제 스토킹으로 시달리던 사람들이 신고를 했는데 이제 내가 합의를 안 해주면 지금 합의해달라고 계속 연락이 오잖아요. 합의 안 해주면 더 큰 화를 입을까봐 대부분 마지못해서 이제 합의를 해주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야무야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 꾸준히 나왔었는데 다행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도입이 된 게 지금 이제 전자장치 그 부착하는 거 있잖아요. 이른바 뭐 전자발찌. 그거가 지금까지는 되게 강력범죄, 뭐 성범죄나 뭐 사형이 그러니까 그 살인에 해당하는 뭐 이런 죄를 범한 그 대상자들만 했는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도 이제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이거는 바로 시행이 됐는데 물론 이제는 집행 자체는 6개월 그 법이 공포되고 나서 6개월 후에 이제 시행이 될 건데요. 이것도 지금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아까 뭐 이제 스토킹 범죄로 신고가 되면 어떤 처벌을 받기 전에 아까 뭐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자꾸 위반을 하니까 이 위반에 대해서도 더 강화하자. 더 처벌을 강화하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긴급 응급 조치가 있었는데 이거를 위반했을 때 그동안은 뭐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에서 했다면 이거를 이젠 아예 형벌로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1,000만 원 이하로 처벌을 아예 강화시켜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보호 대상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이 사는 동거인 그리고 그 가족까지도 포함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최장 그 접근 금지 기간이 한 6개월이었어요. 연장을 2번 하면 처음에 2개월 그래서 2회 더 연장하면 6개월이었는데 이거를 최장 9개월까지도 연장이 되게 왜냐면 뭐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일 수도 있고 이제 뭐 소송은 또 되게 길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다 보니까 그 기간도 9개월로 연장될 수 있게 이제 되게 강화를 시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스토킹 가해자가 보호 시스템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은 자동으로 문자가 간다라는 게 또 큰 것이 있잖아요. 근데 뭐 물리적으로 가까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효과가 좀 있을지 물론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을 막는 1차적인 뭐 보호 단계는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논의가 나왔던 것이 보통은 스토킹이 멀리서 지켜보기 뭐 이게 뭐 선물 같은 거 원하지도 않는데 뭐 선물 같은 거 갖다 이런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 여기에 어떤 분노의 감정 때문에 그럼 너를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는 접근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 접근이 그냥 단순히 그 뭐 나의 마음을 받아주 이런 표현의 정도가 아니라 네가 내 마음을 안 받아주니까 나는 너를 해칠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막 살인으로 많이 이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위치를 어디 있는지 뭐 피해자에게 알려주겠다. 이제 그런 게 계속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진이나 글이나 뭐 이런 거를 전달하게 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전자발찌 부착이라든지 위치 정보를 본다는 걸로. 근데 다만 어쨌든 물리적인 어떤 신체적인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막을 수 있는 강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도입이 된 겁니다. 이 전자발찌 같은 것을 채운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스토킹 범죄에게. 이제 전자발찌 같은 것도 전자발찌는 이거에 만약에 실형을 살고 나왔어요. 나왔으면 네, 실형을 살고 나왔는데도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제 검사가 구형을 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징역 몇 년을 선고해 주시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몇 년간의 어떤 그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해달라 이거 같이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판사가 이 사람은 또 뭐 재범의 우려가 있다라든지 뭐 이제 그런 판단이 쓴다면
그거를 같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출소 후에도 뭐 몇 년간은 그거를 이제 부착한 상태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접근 금지 위반자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이제 완전히 확대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실질적으로 사실 접근 금지를 100m 이내 접근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이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그거 별로 막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걸 1회라도 위반했을 때 만약에 구치소에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예 신체를 구속시켜 버리면 이게 바로 오죠. 근데 만약에 뭐 과태료 얼마 내라고 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자기가 막 그렇게 느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이제 과태료가 아니라 아예 그냥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한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전자발찌까지 이제는 아예 그냥 확대가 돼버린 거죠. 네. 내년에 또 어떻게 적용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반의사 불벌죄의 한계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있는 상태에서 합의를 하면은 그냥 모든 죄가 다 사라진다라는 게 반의사 불벌죄. 죄가 사라진다기보다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가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만 해버리면 네. 국가가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라진다기보다는 하여튼 끝나는 거죠. 죄는 사건. 있는데 끝난다라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거시기 피해자 한데요. 네, 우리가 예전에 성범죄가 2013년도인가요? 친고죄가 폐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는 뭐 고소가 있어야만 막 수사를 개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나 이제 수사를 했는데 이제 피해자가 어느 순간 뭐 용서할 수 있잖아요. 뭐 그게 이제 물론 대부분 이제 진정한 용서 이제 어쨌든 용서를 하게 되면 어쨌든 피해자가 이 범죄의 피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했을 때는 어떤 일정한 죄들에 대해서 특히 대부분 명예훼손 이런 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굳이 공력으로 이 사람을 더 처벌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그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스토킹도 뭐 이제 과거에는 스토킹을 좀 약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뭐 피해자가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신고는 했지만 어떤 그 과정에 의해서 그냥 이제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더 이상 뭐 어떤 수사권을 발동하지 말자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그게 진정한 의사인지를 알기 힘들다는 거. 대부분 스토킹은 또 모르는 사이에서 일어난다기보다는 안면이 있고 뭔가 또 연인 관계였거나 어떤 이런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안해서 이거를 반의사 불벌을 없애야 된다. 피해자가 막 중간에 어떤 마음이 바뀌어서 아 그냥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그거는 참작은 해주겠지만 양형에 참작은 해줄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처벌하겠다라는 거죠. 예. 또 스토킹 범죄라는 것이 그 기억에 남는 게 양상이 가해자가 피해자 본인한테만 하는 것도 물론 문제겠습니다만 그 피해자 주변 동료, 뭐 친구, 가족한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경우도 참 많았잖아요. 예, 그 경우에도 당연히 스토킹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금지된 행위들을 하는 건 역시 모두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든지 주변인들을 괴롭히는 것도 모두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죠. 예. 동거인이니까 법적으로 꼭 가족이나 뭐 친척, 뭐 우리 흔히 말 뭐 친족, 인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혈연 다 관계일 포함이 필요도 되는 없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친구랑 같이 자취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럴 친구한테도 수도 있죠.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나는 연락을 차단하니까 자꾸 예. 그 친구를 통해서 뭔가를 전달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친구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한다던가 하는 것들도 다 포함이 스토킹이 된다. 될 수 네,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더 세심하고 이제 강력한 피해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 외에 뭐 피해자 보호나 지원 방안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률적인 지원은 이제 법률 상담을 다 무료로 지원도 하고요. 단순히 상담을 넘어서서 변호사에 의해서 소송 대리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내가 혼자 가서 수사기관에 가서 뭔가 이렇게 조사받는 것 자체도 좀 너무 고통스럽다 하면 그 동행도 가능하고 또 고소 대리 자체도 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이른바 법률 홈 닥터라고 이런 거 들어보신 분 계실 수 있는데 이제 법률 홈 닥터가 직접 뭐 서면을 작성해 주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법률 홈 닥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스토킹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생활상에서 이제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죄에 대한 상담 이런 거 받으실 수 있고 또 만약에 다쳤어요. 자기가 스토킹 피해로 인해서 뭐 정신적이든 뭐 육체적이든 그런 의료비도 지원이 되고 또 이제 내가 그 스토킹 피해자가 이제는 뭐 가족이거나 가족이 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갑자기 그
그 집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면 이게 이제 임시 보호 시설도 다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한 3일 정도 있을 수 있고 뭐 연장하면 뭐 7일까지도 가능은 한데 보호 시설에 이제는 갈 수도 있고 뭐 또 긴급 피난처라고 해가지고 여러 이제 그런 무슨 보호 센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가 돼서 내가 잠시 어디 몸을 숨기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이제 만약에 아예 이제 더 이상은 그 어떤 주거가 내가 안 된다, 마련이 안 된다 하면은 주거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임대료 그 보증금 없이 이제 공과금만 자기가 부담을 하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이제 내가 어떤 보호 시설을 이제 퇴소하게 될 때 어떤 뭐 지원금도 뭐 이런 것도 다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모든 어떤 지원 대책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다양한 그 보호되는 조치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면은 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야기 보보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분의 칭찬 이야기입니까? 네, 어제 오전 여수 학동 한 음식점에서는요, 지역의 탈북민 단체 회원들에게 여수 가정식을 알려주는 봉사가 마련됐습니다. 예. 여성들로 가득한 이곳에 청일점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봉사가 있다면 직장 여차까지 써가면서 봉사의 손길을 전하고 있는 이정현 자원봉사를 만나보시죠. 저는 전남대학교 근무하는 이정현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봉사한 것은 2016년도에 가입을 해서 그때 당시는 이제 1년에 한 100시간 정도만 하자. 100시간을 이제 채우려면 한 20회 정도 반복하면 이제 4시간 정도 인정을 해주니까 그 정도만 한다 했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내서 목표를 상향해서 200시간 정도만 하면 좋겠다. 200시간 하면 굉장히 바빠요. 이제 주말로만 봉사해서는 이게 200시간이 안 채워집니다. 평일도 하고 또 뭐 야간에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평균적으로 한 1년에 한 250시간 정도를 하죠. 나름대로 이제 좀 그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나도 이제 사회에서 뭐 또 공헌한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뭐 한 30년 또 근무하면서 봉사도 모르다가 사실 최근에 입문했어요. 이제 장애인 복지관이라는 그 장소에 저희들이 이제 꽃밭이 있어요. 거기 다니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있구나 알게 되었고, 그게 이제 그 예전 다른 루트로 통했던 그 복지사님이 계셔가지고 이런 행사가 있는데 와줄 수 없냐 이렇게 해서 하루 연차를 쓰고 갔었죠. 저는 사실은 이제 장애인들을 케어하는 봉사는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굉장히 어려웠는데 막상 같이 활동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단지 몸만 좀 불편할 뿐이지 뭐 생각하는 거나 뭐 똑같은 일만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행동할 수 없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같이 이제 1대1로 케어해주고 다녔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즐거운 하루였어요. 평일에도 연차를 써가시면서 봉사를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 22일까지 쓸 수가 있는데 한 15일 정도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시간 보낼 수도 있겠지만은 이왕이면은 좋은 일에 써보자 해서 이제 하루 전일로 연차를 쓰는 경우도 있고 보통 봉사가 뭐 이제 한 2시간, 3시간이면 끝나니까 뭐 오전 반차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하고 있고 주말에는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등산을 가거나 이렇게 취미 활동하는데 그렇지 않은 날에는 또 봉사를 하죠. 집에 이제 우두커니 있느니 차라리 이제 좋은 일 하고 또 같이 어울림도 하고 그렇게 이제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 연차를 내가 완전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이제 그런 목적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내 자기 개발하는 데 쓸 것이냐, 자기가 생각하기에 달렸겠죠. 근데 저는 이제 연차란 것을 이제 좋은 봉사 있으면 거기에 쓰는 것을 우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보통 평일에 하는 봉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평일에 봉사가 많지도 않고 또 봉사자들도 사실 없어요. 거의 다 직장 다니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봉사자들이 좋은 일 하는데 내가 뭐 미래키나 아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이제 연차를 쓰고 봉사 나오셨어요. 네. 근데 이제 평일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네. 이제 직장에서는 좀 나름대로 제 할 일 다 해놓고 다니니까 또 이제 정신 먹고 이제 좀 들어가서 또 제 일 해야죠. 오늘은 특별히 어떤 봉사예요? 오늘 이제 탈북민 대상으로 우리 가정집 집밥 만들기 봉사인데 사실 이거 흔치 않은 봉사고 저도 봉사 쭉 다니면서 이런 종류의 봉사는 처음 해보거든요.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 또 음식 만드는데 좀 관심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음식도 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것도 경험도 되고 사실 우리가 탈북민들 말만 들었지 내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접해보지는 않았거든요. 우리 같은 동포고 이렇게 보다 보고 저분들도 이렇게 우리나라 와가지고 열심히 사니까 같이 어울려서 이런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보람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봉사를 하실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봉사가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봉사는 예전에 제가 좀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을 쉴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집에서 시간 보느니 봉사에 전념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방에는 도서들이 많잖아요. 남면이나 섬집이 많은데 그 섬 각각 그 어르신들 계신 곳에 가가지고 노후 형광등, 방충망 그 교체 작업을 거의 됐죠. 지금 생각하면 뭐 화정면이라든지 남면이라든지 이런 그 어르신들 가정에 방충망하고 그 노후 전등은 거의 한 90%는 제가 다 바꿨습니다. 하여튼 갈 때마다 좀 보람 있죠. 이 마을에 방충망을 내가 다 바꿔줬다. 굉장히 기억에 남죠. 엊그제 토요일 날 여수시에서 그 자전거 마라톤 대회가 있었죠. 근데 지금까지 그 가을 날씨 중에 그렇게 굉장히 추웠어요. 밖에서 한 30분도 서 있기 힘든데 그래서 하필이면 저기 화양대교 있는데 그 다리가에 거기에서 한 몇 시간 서 있는데 뭐 다리 아픈 건 둘째 문제고 일단 날씨 바람이 워낙 추워 보니까 고생했는데 또 아름답게 또 끝나고 나면 또 우리가 미래끼지만은 또 이분들이 안전하게 행사를 마칠 수 있었고 또 그분들이 여수에서 좋은 이미지 또 받고 가는구나 이런 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또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봉사를 하면서 그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을 거기에서 승화를 시키죠. 왜? 내가 힘들면 얼마나 힘든데 저분들보다 힘들까?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가 힘들다고 이렇게 좌절하면은 내보다 더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그걸 이해한 삶에서 가서 이제 잊어버리고 그냥 땀 흘리고 일하다 보면 또 시간이 또 지나고 또 다시 일상으로 복귀되고 그런 저는 뭐 그냥 다른 생활 하다가 봉사가 뭐 있는 것도 모르고 예전에 이제 엑스포라는 일을 할 때 여수시에서 뭐 자원봉사 보지만 다른 세상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 줄 알았죠. 지금은 제가 그쪽에 어떤 주류로서 이렇게 내가 아니면 할 것인가 또 봉사를 하고 싶은데 주저 한 사람들 좀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서 같이 동참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처음에는 무료한 시간 별내기 또는 이제 뭐 직장에서 또 1년에 100시간씩 무슨 그 교육을 받는 시간이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시간도 떼어준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제 그런 시간이나 떼어볼까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얄팍한 욕심 뭐 그런 걸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 괜찮네. 네? 봉사의 의미는 일단은 내 걸 좀 내려놓고 내 것을 나눠준다 이런 것이 내 시간 다 챙기고 내 걸 다 해서는 봉사를 할 수가 없죠. 내 시간, 내 재능을 조금 더 남한테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네,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